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놈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낮게 읊조리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저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로 겁먹을 줄 알아요? 맞은편에 서 있던 그 건장한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늘 시장 입구에서 남의 구두만 닦던 허리 굽은 그 노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두 닦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구두솔 대신 주먹이 올라갔죠. 그 주먹이 우리 집 국밥집을 박살낸 놈의 턱을 정통으로 올려붙이던 소리. 쾅! 50이 넘은 제 나이에도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골목에 있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장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선수로 혹은 체육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해 검은 벤츠 행렬까지 가더니 결국 이렇게 국밥집 사장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20살도 안 됐던 어린애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무모했고 또 참 운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한 노인 덕분에 제가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웠던 시간들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배가 고픈 날이었습니다. 고3 겨울방학.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나오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한가운데 딱 하나 있는 편의점. 늘 그렇듯 저는 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빙그레 웃는 아르바이트 언니. 형광등 불빛은 좀 싸늘했지만 진열대에 쌓여있는 라면 박스들, 컵라면, 삼각김밥, 삐뚤빼뚤 붙어있는 할인 스티커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건 늘 먹던 사골라면 그리고 삼각김밥 하나. 지갑을 열어보니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동전들이 달랑거렸어요. 그때 제 전 재산이었죠. 그래도 라면 하나면 밤은 버틸 수 있겠지. 편의점을 나서면서 비닐봉지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겨울밤 공기는 차갑고 골목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쓰레기 타는 냄새와 식은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오더군요. 가로등은 몇 개가 나가 있었고 바닥에는 얼어붙지 못한 빗물이 고여 차량 불빛이 스치며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 골목 모퉁이에서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할배, 좋게 좋게 갈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니까? 저는 내가 서류를 잘 몰라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거기에 이어지는 둔탁한 소리 하나. 쿵. 누가 쓰레기 봉투라도 걷어찬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신음소리에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가로등이 비스듬히 비치는 곳, 남자 셋이 허름한 한 노인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두 명은 까만 잠바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한 명은 패딩 지퍼를 반쯤 내린 채 담배를 입에 문 채 발끝으로 노인을 쿡쿡 차고 있었죠. 노인은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잔뜩 웅크러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노인이 쓰러지며 떨어뜨린 듯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님.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응?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손에 쥔 서리로 노인의 머리를 탁탁 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깡패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보지 말고 그냥 가자. 나까지 엮이면.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비스듬히 비추며 그의 얼굴을 잠깐 비쳤는데 제 눈에는 그저 우리 아버지 또래의 힘없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입가에 핏줄기가 하나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만하세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쏠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교복 치마에 패딩 하나 걸친 여고생, 손에는 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죠. 스스로 봐도 어이없는 그림이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학생? 드라마 많이 봤냐? 그 어르신 그만 두들겨 패고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나도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라면 봉지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학생, 이거 우리끼리 해결하는 문제야. 학생은 모르는 일에 껴들었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서류를 들고 있던 남자가 한 발짝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럼에도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평생 이 장면이 떠오를 거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왠지 머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제 쪽으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구겨진 이마와 주름진 눈과 살짝 떨리는 입술, 도와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그만두고 가시면 저도 그냥 잊고 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담배 피우던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탁 떨어뜨리더니 발로 꾹 밟으며 말했습니다. 웃기네, 진짜. 학생, 태권도라도 배웠냐? 그 말에 제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태권도 특기생이에요. 순간 남자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야, 대충 처리하고 가자. 괜히 시간 끌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제 몸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발이 바닥을 턱 치고 올라가며 담배 피우던 남자의 손목을 탁 쳐냈고 제가 배운 대로 몸의 중심을 낮춰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으악! 야간 골목에 짧은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제 쪽으로 달려들었고 저는 뒤로 빠지며 연속해서 발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영화처럼 날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힘껏 뻗은 어쩌면 좀 지저분한 발차기였죠.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엉성한 몸싸움 끝에 놈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는지 서로 욕을 퍼부으며 뛰어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됐어. 이따 다시 오자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는 바닥에 떨어져 국물 스프가 깨진 봉지 틈으로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죠.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제야 귀에 들어온 노인의 신음소리. 허허, 젊은 사람이 무모하긴 하구먼. 노인이 허리를 붙잡고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얼른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멍이 퍼지고 있었고 입가에 난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알코올과 오래된 먼지, 겨울밤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됐고. 학생, 괜찮아? 그놈들 혹시 내 얼굴 기억한 거 아니야? 제 얼굴 기억할 가치도 없을걸요. 그보다
제가 옆을 돌아보니 조금만 내려가면 저희 단골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간판, 하얀 김이 유리창에 살짝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라도 좀 드세요. 저쪽에 국밥집 있어요. 에이, 괜찮네. 학생이 뭘? 괜찮아요. 저도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라면 대신 국밥으로 바꾸는 거죠, 뭐. 제가 웃으며 말하자 노인은 잠시 절 쳐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런 인연이 다 있나? 그렇게 저와 그 노인의 인연은 국밥집으로 향하는 짧은 골목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국밥집은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온 곳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구두를 닦으시고 어머니가 이 국밥집에서 주방 일을 도우시던 시절 저는 학교 마치고 늘 그 좁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녔죠.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시장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시고 있었지만 국밥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밥줄이자 동네 사람들의 쉼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뽀얀 김 사이로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죠.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었습니다. 이모, 국밥 2그릇만요. 뜨끈하게. 둘, 같이 온 사람 있나 보네. 뒤를 돌아본 이모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많이 다치셨구먼. 어서 앉으세요. 여기 따뜻한 쪽으로. 나는 노인을 창가 쪽 벽에 기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낡은 히터에서 나온 뜨뜻한 바람이 슬슬 발끝부터 올라오더군요. 잠시 후 뽀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양푼에 담긴 김치와 깍두기, 초록색 고추와 새빨간 고추장, 육수에서 올라오는 뼈고기 냄새에 제 위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한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어르신, 국물부터 한번 떠드셔보세요. 속이 좀 풀리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가져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한숨처럼 내쉬더군요. 하,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국밥이 속 쓰린 사람들 전용이여유. 눈물 나기 전에 드시고 가셔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지갑에는 아까 라면 계산하고 남은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국밥 2그릇이면 당연히 모자라죠. 일단 내일 학교 매점에서 빵 안 먹고 버스는 한 번은 걸어가고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대충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네, 이거 누가 사는 거요? 아, 당연히 제가요. 학생 용돈이 얼마나 한다고 이 비싼 걸 둘이나. 괜찮아요. 어르신, 저 오늘 라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라면보다 국밥이 훨씬 몸에 좋잖아요. 제가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하자 노인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라면보다 국밥이 낫지. 허허, 내가 평생 들은 말 중에 오늘이 제일 고맙구먼. 그 말에 괜히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괜히 국밥에 고춧가루를 더 넣으며 시선을 피했죠. 잠시 후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요? 저요? 저는 은지예요. 고3이고요. 은지. 그래, 은지 양. 노인은 제 이름을 한번 또박또박 불러봤습니다. 은지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었소? 네, 그 학생이
오늘 골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잖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그 질문이 가장 찔리더군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어르신 눈을 봤어요. 내 눈? 네. 제가 그냥 가버리면 어르신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을 잇다 보니 괜히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은지 양. 네. 세상에 무모한 착함이 제일 힘든 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모한 착함이요? 그래. 착한 척하는 건 쉽지. 안전한 데서 말로만 도와주려는 건 더 쉽고. 근데 오늘 학생은 맞을지 모르는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로 들어왔잖아.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고마운 거지. 노인은 국밥을 한 숟갈 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학생, 내 이름은 박만수라는 사람이요. 아, 그 이름은 그때는 그냥 흔한 노인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름은 명동을 한때 주먹으로 평정했다던 전설 속 주먹, 그리고 2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괴담의 주인공과 같은 이름이었죠. 그때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 국밥이 너무 맛있었고 노인의 손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살짝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을 뿐. 그날 밤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 사람 괜찮을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히는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눈이 조금 왔는지 길가에 얼룩처럼 하얀 눈이 남아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교복 치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은 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야, 오늘 모의고사지? 아, 진짜 졸리다. 어제 드라마 완결이라며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파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세어보니 무려 5대, 모두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야, 저기 뭐야? 연예인 촬영하나? 교문 앞이 술렁였습니다. 남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은 차 안에서 누가 내리나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무슨 행사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검은 차의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려 주위를 한번 훑더니 뒤쪽 문을 공손히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맡고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옆에 양복 차림 사람들이 둘씩이나 붙어서 그를 부축하고 있었죠. 주변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와, 누구야? 회장님인가? 야, 우리 학교에 이런 인맥 있는 애 있었냐? 노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봤던 그 주름진 눈, 그 눈이 제가 있는 쪽으로 또렷이 향하더니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학생이야.
양복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깡패들이랑 한패였나? 설마 나 잡으러 온 건가? 무서운 상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쏟아졌습니다. 양복 남자가 저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어젯밤 우리 회장님을 도와주신 학생이신가요? 회장님요? 네. 박만수 회장님. 노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양 맞지?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제 국밥 사준 학생. 와,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고 담임 선생님까지 교문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맞는데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자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라면 대신 국밥 사준 학생.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만나네. 노인의 말에 옆에 양복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검은 벤츠 행렬,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허름한 코트 차림의 노인. 저는 거대한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면. 친구들이 제 옆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야, 너 뭐야? 언제 회장님이랑 인맥을. 은지야, 너 진짜 뭐 숨기는 거 있지? 저는 그저 멍한 얼굴로 노인과 함께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자 문이 닫혔습니다. 갑자기 바깥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약간의 가죽 냄새, 차 안에 흐르는 은은한 방향제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 양. 네. 어제 정말 고마웠네. 나 박만수라고 했지. 차 안에서 듣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더 돕지도 못했는데요, 뭐. 도왔지. 내가 어제 혼자였으면 아마 지금 이 차 안에 없었을 거야. 노인은 창밖을 한번 내다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간밤에 생각을 많이 했네. 그래서 말인데. 노인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지 양 아버지랑 어머니는 뭐 하시나? 그 질문에 제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으세요. 시장 입구. 노인의 눈이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군요. 그 표정에서 무언가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함은 박기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또렷하게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박기호요. 박기호. 왜 아세요? 노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다가 곧 입가에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세상 참 재밌게도 돌아가는구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은지 양 학교 끝나고 아버지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할 수 있겠나? 아버지요? 그래. 내가 꼭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묵묵히 남의 구두나 닦던 우리 아버지와 검은 벤츠 행렬을 몰고 다니는 이 노인이
어떤 인연으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나중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게 될지. 그날 저녁 저는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낡은 의자, 나무로 된 구두 닦기 상자 하나, 오래된 구두솔과 약들이 가지런히 놓인 자리. 겨울바람에 붉게 튼 아버지의 손이 한 손님의 구두를 정성껏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왔네. 아버지는 상냥하게 웃으며 손님 구두를 마저 닦았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자 아버지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밥은 먹었고? 응.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 뭐야?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저는 흐르는 사람들 사이 시장 조명 아래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박만수라는 사람 알아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구두솔이 살짝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누구? 박만수요.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여기 좀 앉아 있어 봐. 아버지는 구두 닦기 상자의 뚜껑을 닫고 근처 포장마차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제 옆으로 와 낡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응. 오늘 학교 앞에 검은 차 잔뜩 대놓고 저를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말소리, 생선 굽는 냄새,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만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지야. 아버지는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박만수는 내 옛날 친구다. 친구요? 그래. 돌아가신 내 엄마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좀 엉뚱하게 살았거든. 아버지는 먼 산을 보듯 널찍한 시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불렀는 줄 아니? 뭔데요? 쌍칼기요. 네. 그때는 참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았지. 명동이니 뭐니 이 구석 저 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먹 좀 쓰고 살았어. 그때 같이 뛰던 놈 중에 하나가 박만수야. 제가 알던 아버지는 늘 웃고 늘 허리 굽히며 사람들 구두를 닦던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쌍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진짜지. 믿기 힘들겠지만 아버지는 썩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웃음을 흘렸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살다 보니 알겠더라. 주먹으로 해결되는 일은 처음에는 속 시원한 것 같아도 결국 다 내 손가락을 잘라먹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지. 아버지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는 이제 사람 안 때리겠다고, 사람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고 너희 엄마를 만났고 너를 낳았지. 잠시 아버지의 눈이 젖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박만수라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가더라. 사업에 눈을 떴고 땅을 사고 큰 돈을 벌었지.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각자 길이 다른 거니까.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 아들이 아주 욕심이 많다더라. 이번에 재개발도 그 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 재개발이요? 그래. 요즘 시장 사람들도 다들 그 얘기뿐이야. 집세 올리고 나가라 그러고 이 골목도
조만간 싹 밀어버리려는 모양이지.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진짜요? 그래야지. 옛날 인연이니 한 번은 마주 앉아야지.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소용돌이를 불러올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의 주먹이었어? 늘 저를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던 그 손이 누군가를 때리던 손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검은 벤치에서 내리던 허름한 노인, 무모한 착함이 제일 어렵다던 그 목소리,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살짝 떨리던 손, 박만수 회장, 아버지의 옛 친구, 그리고 200억 자산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쳐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창밖에서 차량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묘한 예감.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학교를 마치고 국밥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늘 들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끓는 육수 소리, 이모의 어서 와 하는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 앞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혀 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그릇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코끝을 찌르는 국물 냄새와 함께 이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모. 제가 뛰어들어가자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오지 말지. 이런 꼴 보기 전에.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쪽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가 딸인가 보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점퍼에 모자를 쓴 남자 둘이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그중 한 명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골목에서 봤지? 태권도 특기생 아가씨. 심장이 쾅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노인을 때리던 그 조폭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우 말을 꺼내자 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가씨네 가게 곧 재개발 들어갈 거라서 미리 정리 좀 하는 중이지. 그 말과 함께 놈의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박스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사장님. 보상금도 나올 거고 좋게 좋게.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10년을 넘게 장사했어요. 갑자기 나가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보상금을 드리잖아요. 이거 안 찍으면 정말 곤란해지는 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놈이 서류를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다 부수고 겁주고 그게 무슨 보상이야. 제가 소리치자 놈이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또 그러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제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놈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번의 회전과 함께 놈의 손을 비틀어 뿌리치며 옆구리를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유리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놈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재빨리 제 팔을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악! 비거! 불길한 소리가 팔에서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야,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에서 올라오는 타는 듯한 통증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허겁지겁 뛰어들어온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구두 닦기 상자를 치우기도 전에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딸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아버지는 상대가 몇 명인지도 보지 않고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사장님이 오셨네. 조폭 중 하나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딸 좀 말리시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난리치면 정말 어디 다쳐요. 지금 벌써 다쳤잖아. 이놈들아. 아버지가 달려들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팔을 잘못 움직였다가 다시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순간 눈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은지야, 팔이, 눈가에 순식간에 피가 도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한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단순히 시장 구두 닦기 같았던 그 눈이 순식간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너희들 누구 시켜서 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조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알려줘야 하지? 그냥 위에서 내려온 일 처리하는 것뿐인데? 박만수야? 그 말에 조폭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아, 이 아저씨. 그 이름도 아시네. 아버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에게서 눈을 떼고 놈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난 그냥 참고 넘어가겠다. 조폭이 웃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협상을.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낯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놈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다. 가게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폭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아저씨,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봐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지 아저씨 딸이 더 울게 될지. 놈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쾅! 아버지의 주먹이 놈의 턱을 정통으로 올려 붙였기 때문입니다. 놈이 뒤로 나가 떨어지며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모가 비명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충격과 통증에 반쯤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그 장면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늘 허리 굽고 사는 줄만 알았던 사람이 늘 남의 구두만 닦던 그 손이 사람의 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쌍칼 기호가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는 거요. 조폭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아버지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한 놈의 팔을 잡고 비틀더니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아! 또 다른 놈이 달려들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놈의 가슴팍을 밀어 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몸놀림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팔은 타는 듯이 아팠고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어디선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모가 112에 전화를 했고 놈들은 욕을 퍼부으며 서류 몇 장만 쥔 채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날 국밥집은 아수라장이 됐고 저는 팔이 부러진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제 옆에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는 모습. 오래전 그도 이런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또 싸우면 안 돼요. 제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네, 부서진 건 가게고 부러진 건 내 팔인데 지금 내 안에서 제일 부러진 건 내 약속이다. 약속이요? 다시는 이 손으로 사람 안 때리겠다고 내가 얼마나 오래 다짐했는지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내 옆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놈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내 안에 옛날 놈이 다시 눈을 뜨더라.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부러지지 않은 쪽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지켜줬잖아요. 전 그게 더 고마워요. 고마운 소리 하지 마라.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집에 갔다 올게. 내 옆에 이모 계실 거니까 걱정 말고 있어. 어디 가요? 가방 좀 꺼내러.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요? 그래. 30년 동안 안 열어본 가방.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깁스 아래서 욱신거리는 팔을 붙잡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안 열어본 가방. 그 가방이 무엇을 품은 채 우리 집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집 안 한켠 잘 쓰지 않는 방 구석에 낡은 여행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퍼가 오래된 녹 때문에 중간에서 한 번 걸렸습니다. 에잇! 아버지는 한 번 더 힘을 주어 지퍼를 올렸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옷 사이로 오래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땀과 피가 묻어
색이 바랜 운동복, 군데군데 찢어진 운동화, 예전 단체 사진들, 그리고 붉은 천에 감싸진 무언가.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천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쇠의 냄새가 나는 녹슨 칼 두 자루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오래전에 닳아 매끈해졌고 칼날은 예전보다 무뎌졌지만 그 날카로운 기운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칼을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시 감싸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준비한 작은 상자 하나를 함께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언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도면, 옛 동료들의 연락처, 그리고 재개발 관련 서류들. 아버지는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움츠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3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과거를 아버지는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이제 뒷골목이 아니라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오래된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병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은지양, 회장님, 박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편안한 옷차림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야, 기호야. 이게 얼마만이냐? 만수야. 예전보단 좀 늙었다. 너도 그렇다. 짧은 대화 속에 수십 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깁스를 한 팔을 조심스럽게 올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박만수 회장이 내 옛날 친구라고 했지? 네. 들었어요. 이 양반이 예전에 명동에서 나랑 같이 날아다니던 쌍칼 만수다. 아버지도 쌍칼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야, 나는 쌍칼 기호고 쟤는 쌍칼 만수야. 쌍칼 듀오였지. 이 양반이 조금 더 빨랐어. 근데 내가 조금 더 세게 때렸지. 거짓말하지 마라.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갔지만 곧 분위기는 진지해졌습니다. 기호야. 응. 내 딸한테 내가 진 빚이 많다. 박만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아들이 주도해서 이 동네까지 욕심을 냈다는 건 나도 책임이 있지. 그걸 이제야 아냐?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린 게 어디냐? 나도 이참에 이 골목 그냥 밀려나지 않게 좀 버텨보려고. 그래서 말인데 박만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재개발 계획 관련 자료야. 거기에 아들 이름으로 된 이상한 계약서도 있고. 아버지는 그 서류를 넘겨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놈이 아버지를 완전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 놨구만. 그래, 내 재산도 내 이름도 다 빼앗길 위기야. 근데 말이지. 박만수는 잠시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그리고 국밥집에서 난 두 가지를 봤어. 두 가지요? 하나는 여기 은지 양처럼 무모하게 착한 아이가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만수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주먹을 접고 살던 놈이 다시 눈을 부릅떴다는 거.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기호야, 응,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사람답게 싸워보자. 사람답게? 응. 이제는 칼도 주먹도 말고 서류와 증거, 그리고 사람들.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사람답게 싸워보자. 그들은 병실 한가운데 제 침대 옆에서 작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에 뜻밖의 또 한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저씨, 제 아빠인 척 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수상한 청년 덕분에요. 며칠 후였습니다. 도시 반대편 대형 건설사 회장 관용차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민석훈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민원 또 들어왔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저 시장 골목, 국밥집이랑 구두 닦기 가게 쪽입니다. 거긴 뭐 보상금 조금 올리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민석훈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쪽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명동에서 이름 날렸다는 어르신들. 비서의 말에 민석훈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나이에 옛날 주먹 타령은 그만하고 상담팀에서 처리해요. 난 오늘 회의 많으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석훈은 잠깐 바람이라도 쐴 겸 경호 인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혼자 걷고 싶군. 차는 저쪽에서 대기하게. 하지만 회장님, 요즘 분위기가 좀. 잠깐이야. 이 근처가 어디라고. 그는 생각이 많을 때마다 습관처럼 골목길을 걷곤 했습니다. 오늘도 정장 상의 단추를 하나 풀고 혼자 골목 사이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죠. 가는 길 문득 어떤 청년이 허둥지둥 달려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눈빛. 청년은 민석훈을 지나쳐 달려가려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여럿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야, 거기서. 험악한 목소리, 거친 발소리. 청년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숨을 곳, 도와줄 사람,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장 차림에 어딘가 귀티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번개처럼 결정했습니다. 그는 민석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덥석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 낯선 채취가 갑자기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민석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청년이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 아빠인 척 해주세요. 뭐라고? 뒤에 놈들 저 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제발 잠깐만요. 청년은 민석훈의 어깨를 감싼 채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그 순간 사내 둘셋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놈이야. 후드티 입은 놈. 민석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청년이 그냥 도둑질하다 걸린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청년의 눈에서 보였거든요. 겁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 제발요. 아저씨. 청년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지금 한 번만 아버지인 척 해주세요. 저 사람들 회장님 아들이랑 한패예요. 그 말에 민석훈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그 사이 조폭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이, 거기. 청년은 재빨리 민석훈의 팔짱을 끼며 그의 입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일부러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청년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둘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봐, 학생. 그 노인하고 무슨 사이야? 제 아버지인데요. 왜요? 아빠. 조폭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몸에 밴 습관으로 그들은 간판과 건물, 주변 환경을 훑어봤습니다. 저 노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정장, 태도, 눈빛. 그들은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저기,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청년의 몸 뒤에 숨어있던 민석훈은 그 질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얘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 놈들이구나. 청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폭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십니까? 민석훈은 숨을 들이켰다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회장이다. 조폭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던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근처에 수상한 젊은 놈 못 보셨습니까? 못 봤다. 민석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폭들은 잠시 더 고민하다가 골목 반대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청년이 천천히 민석훈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엮어서. 민석훈은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청년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재개발 사업 비리 제보하러 온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제가 도망치던 이유는 그걸 알고 저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이고요. 청년의 눈빛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누구랑 손 잡았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민석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뒤를 캐고 있었다고? 네. 청년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오려고 했습니다. 민석훈은 몇 초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늙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훈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소리. 민석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 하나는 허름한 코트 차림의 노인, 다른 하나는 시장 구두 닦기 같은 옷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 뒤에는 팔에 깁스를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만수 회장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민석훈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 그리고 박기호,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딸 팔을 부러뜨리고 우리 골목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모든 일의 출발점이겠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구가 날 여기로 데려왔구먼. 청년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혹시, 그래, 우리가 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만수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제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민석훈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다들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응? 그동안 회장님이 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위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석훈의 눈빛이 살짝 떨렸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서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상처와 분노 그리고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오래된 노인 둘, 한 청년, 한 여고생, 그리고 재개발을 좌지우지해온 회장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골목에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조폭과 주먹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서류와 증거, 사람들과 여론, 그리고 각자의 양심을 걸고 싸우는 사람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 그 후의 이야기는 길고도 복잡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모아온 자료들을 박만수와 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불법 철거, 협박 전화 녹취, 비자금 계좌 내역. 그 안에는 민석훈의 아들이 조폭과 결탁해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석훈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이야. 민석훈은 마지막 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른 척한 것들, 눈 감고 지나간 것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 말과 함께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사 기자, 양심적인 변호사, 재개발 반대 주민들, 시장 상인들, 여기에 박만수의 옛 인맥들도 조용히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늘 허리 굽고 구두를 닦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날 공청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외부에는 다시금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벤츠들 안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었죠. 녹취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공청회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 그 국밥집은 조금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딸도 좀 다치면 알아서 도장 찍겠죠. 기계적인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민석훈의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앞줄에 앉아있던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정권 합성이라고 할 건가? 어디선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이 기존 서류들은 보상금 대신 현금 뒷거래한 내역은?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공청회장 한편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잘 들렸습니다. 난 이 골목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의 구두를 닦으면서 그는 잠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옛날에는 사람도 때려보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려고 눈 감고 살기도 했지.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손으로 닦아온 구두들, 이 골목을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짓밟는 걸 보고도 또 눈 감으면 그땐 내가 사람이 아니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민석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큰 돈 버는 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사람 밟고 세우는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침묵 후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곧이어 여러 사람들의 박수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는 공식적으로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불법 철거와 협박에 관여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론도 있었고 녹화 카메라도 있었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그 많은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걸 해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공방, 보상 문제, 상인들 각자의 이해관계.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이 싸움은 조용히 밀어붙이는 재개발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 내내 우리 골목은 함께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국밥집, 구두닦기, 분식집, 채소가게 모두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그 국밥집의 사장이 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에 깁스를 했던 그때는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고 제 팔에는 흉터 하나만 작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시장 입구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를 그냥 구두 닦기 노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아, 박 사장님. 그때 공청회에서 멋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시장 상인들과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난 이미 너무 많이 가졌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지. 그는 여전히 허름한 코트를 입고 다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 은지 양, 어느 날 그가 제 가게에 와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죠. 라면 한 봉지 들고 골목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조폭한테 맞고 있을 때요. 그래. 그날 그 골목에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졌고 내 인생도 조금은 바뀌었지?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너는 조금 덜 다쳤겠지. 그 대신 이 골목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국밥을 저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값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허허, 라면 한 그릇 값으로 골목 하나를 건졌으니 그 정도면 싼 거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국밥을 한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여름이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그날 공청의 사진이 작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박만수 할아버지, 그리고 어딘가 뒤편에서 팔에 깁스를 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찍혀 있죠. 어느새 그때의 저는 지금 제 딸 나이쯤 되어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국밥 맛이 깊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긴 사연이 많은 집이라 그래요. 라면 대신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집이거든요.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그 노인의 눈을 외면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조금 덜 아팠겠죠. 조금 덜 무서웠고 조금 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아버지의 과거도 몰랐을 거고 제 안에 있던 용기도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목에서 지금처럼 사람들 웃는 얼굴을 보며 국밥을 퍼주는 이 기쁨도 몰랐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라면 대신 국밥을 선택했던 게 사실은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국밥이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한 번쯤 무모하게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그만두고 가시면 저도 그냥 잊고 갈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늘 옳은 선택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모한 착함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운의 한마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폰으로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골목길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다치고 있는 걸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곁에는 언제나 국밥 한 그릇의 온도만큼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 할아버지, 그리고 무모한 한 청년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혹시라도 당신 곁에도 지금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위해 가방을 꺼내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너무 휘두르지도 말고 너무 눈 감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모하게 착해보자고요. 라면 한 그릇값 정도의 용기로도 골목 하나쯤은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